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잘 보냈는데 예,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서 아이고 세상에. 네, 지금 목소리가 거의 많이 잠겨 있죠. 좀 듣기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별 말씀이요. 전혀 네. 그렇지 않고요. 다만 이제 5, 6월에 이렇게 감기가 걸리시면은 네, 이거 어떡합니까? 예. 네, 개도 안 걸린다는 아이고, 그 개만도 얘기하려고 그런 거 못하다는 이런 아니었는데. 이야기인데 그건 저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개나 고양이에 대한 모욕이죠. 별 말씀을. 네. 예, 근데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예, 네.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라는 말씀.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건강은 개인의 건강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제가 좀, 아직도 제 동기들이 50이고 제가 49이라고 저 혼자 40대라고 조금 제 건강에 과신하고 까불다가, 예,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렸습니다. 예. 네. 자, 그래요. 오늘 월요 경제학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은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경알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는 좀 대단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네. 아니, 그래도 법조인 출신이라면 또 법무부 네. 장관까지 했으면 좀 적당히 할 만도 한데, 이게 네. 전무하다시피 한 것 같아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세입자 모인 데 가서 집값 떨어지는 거 걱정을 하질 않나? 이건 진짜 매기는 멘트가 아니고서야. 네. 앞뒤 못 가리는 참 아둔한 발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이 발언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틀 동안 살펴볼 텐데. 좋습니다. 예. 예, 지난주 후반에 여러 중요한 뉴스들, 예를 들면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교체 같은 건 황교안 씨 발언을 살펴본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황교안 씨 살펴볼 발언의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매우 사악하지만 매우 영리한 발언입니다. 하나는 그래요? 진짜로 멍청한 발언입니다. 근데 영리한 발언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해서 지급해야 한다라는 네. 일종의 외국인 노동자 혐오 발언이었고요. 네네. 진짜 멍청했던 발언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던 자기 아들 스펙 자랑에 관한 발언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이니까 행동경제학으로 분석이 가능한 그 멍청한 발언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 발언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죠. 숙명여자대학교 1학년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아는 한 청년이 있는데 스펙이 형편이 없었다. 학점도 3점이 안 되고 토익 점수도 800점이다. 그런데 얘가 대기업에 취직을 했네? 근데 비결을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때 영자 신문반 편집장을 하고 복지부 장관 상도 받고 제가 요까지는 그냥 안 웃고 들었는데 네. 조기 축구회도 하는 등 여기서 제가 빵 터졌습니다. 자기만의 스펙을 쌓아서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거죠. 숫자로 표시되는 스펙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 이런 취지로 떠들었는데 그러다가 맨 끝에 그런데 걔가 내 아들이야 이랬다는 겁니다. 예, 극적인 반전이죠. 예. 그 대기업이 KT라는 거죠. 예. 그리고 황교안 대표 아들이 입사한 때가 2012년 1월입니다. 요때 황교안 씨는 부산고검장 퇴임 이후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일했고 바로 다음해 1월에 박근혜 정권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실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혹이 나오죠. 그리고 KT라는 곳이 워낙 이 취업 비리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토익 800점에 학점이 3점도 안 되는 애가 KT에 들어간 게 설마 조기 축구 자리에서 합격했겠습니까? 아버지가 황교안이니까 된 거죠. 예. 당연히 취업 비리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그랬더니 황교안 씨가 다시 내놓은 해명이 설마 우리 아들이 토익을 800점 맞았겠냐? 토익이 925점이었고 학점은 3.0이 안 된 게 아니라 3.29였다. 이렇게 정정을 합니다. 한편의 개그 콘서트가 벌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딴에는 멋있게 보이려고 뻥을 쳤는데 취업비리 논쟁으로 번지니까 공당 대표가 자기가 한 말을 하루 만에 뒤집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튼 황교안 씨가 직접 소재를 꺼냈는데 여러 후속 보도가 나오지만 이게 취업비리에 가까운 정황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건 앞으로 상당 기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예. 아무튼 참 한편의
잘 짜여진 자폭 개그를 본 느낌이었습니다. 요걸 이제 소재로 월요경제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학자의 손실회피 성향이라는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너먼은 엄밀히 말해서 경제학자가 아니고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경제학계가 난리가 납니다. 심리학자한테 노벨 경제학상이 갔으니까요. 보통 10월 노벨 경제학상 수상 때가 되면 주류 경제학자들이 핸드폰을 잘 때도 끼고 자거든요. 자기한테 전화 올까 봐요. 우리나라 교수들이 개각때 되면 핸드폰 끼고 절대 안 놓는다면서요. 자기 보고 장관하라고 할까 봐. 예. 그래서 전에 고려대 총장 지내신 이필상 교수께서 네.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참 한심하다. 네. 그 유명한 사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은 네. 평소에는 뭐 도도하고 고고한 척 하는데 네. 개각 때쯤 되면은 항상 휴대전화를 풀로 충전해 놓고 잘 때도 이렇게 옆에다 머리맡에다 두고 잔다는 자기한테 거예요. 전화 올까 봐. 그러니까요. 예. 주류 경제학자들이 그래요. 좀 이름 날리는 경제학자들이 10월만 되면 자기한테 상 준다고 전화 올까 봐 이걸 꼭 끼고 삽니다. 그런데 그해 10월에 심리학자한테 상이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열받았겠죠. 예, 경제학계가 통째로 모독을 당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심리학자 카너먼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이 세계 경제학계의 역사를 바꾼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다라는 주류 경제학의 전제가 심리학에 의해서 침공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카너먼의 매우 유능하고 똑똑한 젊은 제자들이 대거 경제학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 선풍을 만들어내죠. 제가 가끔 소개해드렸던 댄 에리얼리나 결핍의 경제학이라는 명절을 쓴 엘다 샤퍼 같은 사람들이 전부 카너먼의 심리학과 후배들입니다. 제자들이죠. 오늘은 카너먼의 명저인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 4부 선택에 나오는 손실회피 성향이라는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책 4부의 제목이 선택인데요. 심리학자인 카너먼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결정적인 근거가 된 이론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항상 선택을 하고 살죠. 밥을 먹을 것이냐, 라면을 먹을 것이냐. 근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경제학은 200년 동안 효용 이론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밥을 먹을 때 내가 느끼는 만족이 8, 라면을 먹을 때 느끼는 만족이 10이면 사람은 라면을 먹는다는 겁니다. 라면 쪽이 만족이 2가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단순한 이론을 전해들은 카너먼이 충격에 빠집니다. 이 충격을 글로 표현을 하는데 카너먼의 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1970년대 초 어느 날 동료 심리학자 아모스가 내게 논문을 건넸다. 스위스 경제학자 브루노 프레이가 경제 이론을 다루면서 사람의 심리를 단정히 말한 글이었다. 나는 첫 문장을 지금도 외울 수 있다. 경제 이론에서 행위자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며 취향은 바뀌지 않는다. 나는 화들짝 놀랐다. 동료 경제학자들이 바로 옆 건물에서 연구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지적 세계가 이렇게 다른 줄은 미처 몰랐다. 사람은 결코 완벽히 합리적이지도 노골적으로 이기적이지도 않으며 취향은 절대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것쯤은 심리학자에게는 상식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은 서로 다른 생물 종을 연구하는 것만 같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카너먼이 경제학이 인간을 규정하는 거 보고 쇼크를 받은 겁니다.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카너먼이 선택이라는 주제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 이론 덕분에 카너먼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반열에 올라온 겁니다. 인간은 선택을 할 때 기계적으로 숫자를 계산해서 1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도 영향을 미치고요. 후회, 열정, 혹은 실수 등등등 여러 감정들이 지금 내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의 주제인 손실회피 성향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대형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1000명의 국민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을 실시하면 1000명 중에 300명을 확실히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겁니다. 700명이 죽지만 300명은 확실히 살리는 거죠. 예. 반면에 두 번째 안은 좀 불확실합니다. 확률을 따져야 돼요. 예. 요 안을 따르면
3분의 1의 확률로 1000명을 모조리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2 확률로는 1000명이 모조리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둘 중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안을 따르면 무조건 300명은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안을 따르면 1000명을 다 살릴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만약에 운이 나빠서 3분의 2에 걸리면 1000명이 다 죽는 겁니다. 어느 쪽이 바람직할까요? 이 설문을 돌려보면 대부분 통계에서 사람들이 첫 번째 안을 선택을 해요. 사람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불확실성을 따를 수는 없다는 거죠. 300명이라도 확실히 살려야 된다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런데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답은 두 번째 안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안을 선택하면 확실히 300명이 살고 700명이 확실히 죽지만 두 번째 안을 선택하면 이제 확률과 기대값 뭐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수학이 약간 등장을 하는데 1000명이 다 살 확률 곱하기 3분의 1, 1000명이 다 죽을 확률 곱하기 3분의 2 이걸 뭐 더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면 두 번째 안을 실시했을 때 살릴 수 있는 평균 숫자,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사람의 기대값이 333명이 나옵니다. 근데 물론 두 번째 안을 선택하면 다 죽거나 다 살거나 둘 중 하나인데요. 통계적인 기대값이 333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당연히 두 번째 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쪽이 더 살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대값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첫 번째 안을 선택합니다. 왜냐? 사람은 안전한 걸 좋아합니다. 첫 번째 안을 선택하면 무조건 300명은 살리거든요. 근데 두 번째 안을 선택했을 때 잘못되면요. 그 확률이 3분의 2나 됩니다. 그럼 다 죽는 겁니다. 이때 이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후회 감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와, 첫 번째 안만 선택했으면 300명은 살릴 수 있었는데 이 후회와 슬픔이 사람을 너무 크게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명을 확실히 살릴 수 있었다. 이 안이 제시되는 순간 사람들은 이걸 하나의 확보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안을 선택해서 잘못해서 그 300명마저 다 죽인다면 마치 확보한 300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엄청난 상실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확실한 첫 번째 안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라는 겁니다. 잃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너먼이 드는 예가 뉴욕의 택시기사 노동자분들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보통 택시 잡으려는 손님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반면에 화창한 날에는 택시 잡으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카너먼 주장이 만약에 사람이 매우 정교하고 계산적인 존재라면 날씨 화창해서 손님 없는 날에는 택시기사들은 쉬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 와서 손님 많은 날 밤새서 빡세게 일을 하면 쉰 날에 못 번 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뉴욕 택시기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비 오고 손님 많은 날에도 그냥 적당히 일하고 퇴근해 버립니다. 반면에 화창해서 손님이 별로 없는 날에는 끝까지 시간 초과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그날 할당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제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왜냐? 이제 우리나라에는 산학금 제도라는 게 있고요. 미국 택시기사들은 나는 오늘 하루 얼마를 벌어야 해. 이 본전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학금과 비슷하죠. 그래서 대부분 택시기사들이 하루에 얼마 번다. 이건 꼭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비 오는 날 조금만 더 빡세게 뛰면 다 만회하는데 기사분들은 오늘 $100는 꼭 벌어야 돼. 이게 기준이 돼버리니까 오늘 번 돈이 $100에 못 미치면 본전에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도 없는 화창한 날에 몇 시간이나 밤새면서 추가 근무를 하면서도 꼭 $100를 채우고 퇴근을 하려고 해요. 그 비 오는 날 한 $500 벌면 금방 만회하는데도요. 이것도 사람들이 이익에 비해서 손실에 훨씬 예민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1,000원을 얻었을 때 얻는 기쁨과 1,000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슬픔의 크기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은 1,000원을 얻었을 때 얻는 기쁨보다 1,000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슬픔의 크기가 훨씬 커요. 그래서 내가 확보한 본전을 잃으면 훨씬 더 슬픈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죠. 골프 선수들이 퍼팅이라는 걸 합니다. 이 공을 이제 떼굴떼굴 굴려갖고 구멍 안에 넣는 거죠. 제가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는데
이 퍼팅을 할 때 버디 퍼팅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집어넣으면 내가 1점을 따는 겁니다. 근데 골프에서 1점 따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버디 퍼팅에 성공하면 매우 큰 이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파 퍼팅이라는 게 있답니다. 요건 집어넣으면 1점을 잃는 걸 막는 겁니다. 이제 이건 넣어봐야 내가 1점을 따지는 못하는데 만약에 못 넣으면 1점을 잃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1점을 따는 퍼팅이나 1점 잃는 걸 막는 파 퍼팅이나 똑같은 거죠. 따건 잃건 1점이니까요. 그런데 통계를 내보면 1점을 딸 때 하는 버디 퍼팅보다도 1점을 잃는 것을 막는 파 퍼팅의 정확도가 통계적으로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퍼들의 집중력이 1점을 따는 순간보다도 1점을 잃는 것을 막아야 하는 순간에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따는 것의 행복보다 잃는 것의 슬픔을 훨씬 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너먼은 이런 성향을 독특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강하다.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을 여러 면에서 압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는데 이게 굉장히 배울 게 많은 문장입니다. 한번 약간 신경 써서 들어봐 주십시오. 나쁜 감정, 나쁜 부모, 나쁜 피드백은 좋은 감정, 좋은 부모, 좋은 피드백보다 영향력이 크고 나쁜 정보는 좋은 정보보다 더 철저히 가공된다. 자아는 좋은 자기 규정을 추구하기보다 나쁜 자기 규정을 배척하는 데 더 적극적이다. 나쁜 인상과 나쁜 고정관념은 좋은 인상과 좋은 고정관념보다 더 빨리 형성된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부부나 특히 자녀 관계들이요. 예. 또 친구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계 맺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한테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런 거 서운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예.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그래서 카너먼은 말해요. 좋은 부모가 주는 좋은 피드백보다 나쁜 부모가 주는 나쁜 피드백이 훨씬 강력하다고요. 그래서 100개를 잘하고 하나를 잘못해도 아이에게 훨씬 더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건 부모가 나쁜 짓을 했을 때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사실 좀 억울하잖아요. 100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한 건데. 네. 그런데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쁜 정보는 좋은 정보보다 더 철저히 가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맨날 아빠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이랬지, 나한테 이랬지 막 나쁜 이야기 하는데 야, 아빠가 너한테 잘한 게 훨씬 많지 않냐. 아, 그건 모르겠고 됐고 그리고 아빠가 잘못했던 걸 막 얘기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가공이 돼서 매우 완벽한 악마의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네. 사람의 심리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강하고 나쁜 것이 훨씬 더 좋은 것보다 철저하게 가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강하다는 이 문장은 특히 부모님이나 정치인들에게는 진짜 필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정치하시는 분들, 혹시 정치에 꿈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카너먼의 이 명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강합니다. 제가 이게 합리적 현상이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비합리적인 현상이에요. 하지만 실제 사람 심리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뭘 막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물론 잘하려고 해야죠. 하지만 그거보다 나쁜 이미지를 심지 않는 일에 훨씬 더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정책 100가지쯤 내놔도요. 스캔들 하나 잘못 걸리면 망하는 겁니다. 제가 황교안 씨 이야기를 내일까지 이어갈 텐데 예. 영리한 선택과 멍청한 선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자기 입으로 꺼낸 자기 아들 스펙 이야기는 진짜 멍청한 선택입니다. 예.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몸가짐을 바로 하고 구설수를 최대한 피하는 겁니다. 작은 실수로 구설수에 오르면 사람들은 그 나쁜 구설수를 잘한 일보다 100배나 강하게 기억합니다.
반기문 씨 보십시오. 유엔 사무총장하고 위인전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대선에 한번 나오고 났더니 사람들이 뭘 기억합니까? 반기문 씨가 꽃동네에서 노인분들께 미음 드리는데 턱받이를 자기 턱에 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사람 바보되기 순식간인 겁니다. 이회창 씨가 첫 번째 대선 도전에서 아들 병역 문제로 치명타를 맞고 5년 뒤에 다시 출마를 하죠. 사람들이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천만에요. 나쁜 건 좋은 것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나쁜 정보는 좋은 정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가공이 돼요. 그래서 황교안 씨가 저 자기 아들 파는 저 완벽한 헛소리로 구설수에 올랐고, 만약에 저게 번져서 그 아들이 KT에 특혜 취업했다는 게 밝혀지면 황교안 씨는 진짜로 재무덤을 판 겁니다. 황교안 씨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실수 같죠. 두고 보십시오. 나쁜 게 좋은 것보다 얼마나 강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은 황교안의 이 멍청한 선택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내일은 반대로 황교안의 사악하지만 매우 영리했던 외국인 노동자 임금차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내일 하실 말씀 제가 좀 짐작해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사실 그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 네. 인권과 노동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망언이지만 그렇죠? 네. 또 호응하는 자들이 있어요. 호응하는 그렇죠. 자들이. 네. 우리 일자리 빼앗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습니다. 나가라. 네. 이들에게 뭔가 호응을 얻고자 발언한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은 너무 슬픈 게요. 네.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거는 진짜 이 기독교인을 넘어서서 이 인간이 할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마와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악하지만 영리하다고 보는데 요지를 이렇게 다 설명하셔서 내일 다른 거 할까요? 아니 별 말씀을요. 뭐 그냥 짐작한 거고. 자 우리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소상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네, 그러면 내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지난주 후반에 이슈가 됐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두 발언 중에 사악하지만 매우 영리했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멍청했던 발언. 자기 아들 스펙 자랑을 검토해봤죠. 네. 근데 방송하기 전에 제가 오늘도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듣기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아이 별 말씀을. 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오늘 살펴볼 황 대표 발언 주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차별하자라는 것입니다. 문제 발언은 19일에 나왔고요. 요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 임금을 덜 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었죠. 네. 요 발언 살펴보기 전에 좀 웃긴데 슬픈 이야기를 먼저 되새겨 보겠습니다. 예. 2016년 6월 24일에요. 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국민투표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날 가결이 되죠. 이른바 브렉시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웃지 못할 코미디가 하나 있었습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결되던 당일에 영국인들이 구글에서 제일 많이 검색한 검색어 2위가 What is the EU? EU가 뭔가요? 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예. 검색어 1위는 What does it mean to leave the EU? 즉 EU를 탈퇴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였습니다. 네.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국 국민들이 광기 같은 것에 휩싸여서 EU를 탈퇴하자고 우르르 투표는 했는데 정작 가결이 됐더니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세상에. 예. 그리고 심지어 검색어 2위는 EU가 뭔가요? 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EU가 뭔지도 모르고 탈퇴하자는데 우르르 달려가서 찬성 버튼을 누른 겁니다. 이 말은 사실 당시 영국 국민들의 표심을 결정한 건 이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EU를 탈퇴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나아지는지,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런 게 기준이 아니고요. EU를 탈퇴하면 중동 난민들이 영국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어. 이 선동 한마디에 혹해서 몰표를 던진 겁니다. 참. 혐오인 거죠. 투표 결과의 핵심은요.
왜냐하면 당시 영국이 EU에 포함돼 있었을 때니까 EU가 약간 한나라처럼 운영이 돼서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근데 대부분 중동 난민들이 유럽 대륙을 통해서 영국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영국 국민들은 그게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저 중동 난민 새끼들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EU를 탈퇴해버려 이동을 자유롭게 못하게 이거에 꽂혀서 브렉시트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혐오라는 감정이 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문적으로 볼 때 혐오라는 감정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 학문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진화심리학, 의학, 뇌과학, 인류학 등등등요. 혐오의 본질은 생존 본능입니다. 내가 살기 위한 본능이라는 겁니다. 살면서 이런 거 가끔 궁금하신 적 없으십니까? 남이 길거리에 누가 오바이트를 해놓고 갔어요. 예. 보면 혐오스럽습니까? 안 혐오스럽습니까? 혐오스럽죠. 특히 당연히 혐오스럽죠. 특히 네. 똥 싸놓고 그 물도 안 내리고 간 씨발 새끼들은 진짜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야 돼, 개새끼들. 그렇죠. 그런 아니, 이런 족 같은 새끼들. 아니, 씨발 지똥이 아름답다고 보여주려고 한 건가? 개새끼들. 그렇죠. 네. 정말 정확한 감정이십니다. 예. 옆 사람 몸에서 고름이 뚝뚝 흘러내려요. 예. 이거 혐오스럽습니까? 안 혐오스럽습니까? 혐오스럽죠. 이것도 혐오스러운 겁니다. 예. 벌레 한 마리가 꾸물꾸물 기어간다. 이런 것도 혐오스럽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성을 총동원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혐오스러운 일일까요? 가 질문입니다. 오바이트라는 건 몸속에서 덜 소화된 게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내 몸에는 항상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네. 내위 어딘가에 덜 소화된 물질이 그 오바이트 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365일 평생 있습니다. 그러네. 그런데 그게 내 몸 안에 있을 때는 혐오스럽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남이 뱉어놓은 걸 보면 극혐이 됩니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벌레 같은 것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벌레 보면 깍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저거 잡아줘 이러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잡아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야 생각을 해봐라. 지금 벌레가 너를 무서워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냐? 네가 벌레를 무서워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냐? 아빠가 만약에 벌레라면 네가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왜 네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인간이 벌레보다 10만 배는 클 텐데 왜 벌레 꿈틀거리는 걸 혐오스럽다고 사람은 소리를 지를까요? 이 방송하면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정치자 여러분들 식탁 위에 애벌레 스테이크 이런 거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으악하고 난리가 나겠죠. 예. 그런데 실제로 곤충은 매우 뛰어난 단백질 원이고 맛도 매우 훌륭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식량원으로 곤충을 꼽는 학자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일단 우리는 다리 여러 개 달렸거나 아니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동물이면 혐오의 감정부터 듭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전혀 혐오스럽지 않은 것들을 극도로 혐오하는 감정의 본질이 뭘까?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감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혐오 전문가라는 별명이 있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폴 로진이라는 사람은 모든 혐오의 밑바닥에는 인간 자신의 오물과 악취에 대한 혐오가 깔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영국 런던 브루넬 대학교 리칼드 바라 교수는 인간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자극이 전염병의 전파와 연관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혐오하는 것들은 사실 병균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 혐오하느냐? 병균에 감염된 위험이 있는 것 같은 것들, 그런 오물들, 정액, 콧물, 침, 고름, 오바이트, 끈적끈적한 액체, 그리고 곤충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동물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액체는 대부분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간은 본능적으로 끈적끈적한 액체를 혐오하게 됩니다. 그래야 감염을 피할 수 있거든요.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그 키스가 왜 사랑의 증표일 것 같습니까? 키스라는 행위는 타액, 그러니까 침을 교환하는 행위잖아요. 이게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를 하면서 타액을 교환하는 건 할 수 있죠.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침을 뱉으면서 이거 받아 먹어봐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거의 토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침을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혐오해요. 사실 내 입에서 매일 한가득씩 분비되는 겁니다만 사실 그게 진짜 혐오스럽다면 우리는 내 입에서 침이 생성될 때마다 뱉어야죠. 그런데 내 입에 있는 건 괜찮습니다. 반면에 그게 남의 입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면 진짜 혐오스러워요. 왜요? 그것도 감염의 위험 때문에 만들어진 본능적인 혐오입니다. 그래서 키스는 이런 겁니다. 나 당신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으로부터 감염돼도 괜찮아. 그 정도로 당신을 사랑해. 라는 신호인 거죠. 남의 침은 더럽지만 내 침은 괜찮고 사랑하는 사람 침도 운명을 같이 할 정도로 사랑하기에 괜찮은 겁니다. 콧물도 그렇잖아요. 내 코에 맨날 있는 건데 남들 콧물은 보면 오바이트 쏠리죠. 코딱지 파는 사람 보면 때려주고 싶잖아요. 이것도 감염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겁니다. 왜 우리는 소고기는 잘 먹으면서 발 여럿 달린 곤충은 혐오할까요? 이것도 감염 때문입니다. 소고기는 별로 병을 안 옮기는데요. 대부분 감염은 곤충들로부터 유발되거든요. 그런 지식이 없어도, 그렇죠. 그런 지식이 없어도. 본능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예.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요. 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왜 혐오합니까? 이거 5분 전에 내가 맛있게 잘 먹던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 봉지에 들어가는 순간 극혐이 되죠. 왜냐? 썩으면 감염의 위험이 생긴다는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 스토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이 뭔가를 극도로 혐오하는 감정은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혐오라는 감정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매우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혐오는 교육을 못 받아서 생긴 감정이 아니고요. 생각이 짧아서 생긴 감정도 아닙니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형성된 거라고요. 네. 그러면 브렉시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멀리서 보면 영국 국민들 진짜 아둔한 선택을 한 겁니다. 아니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EU 탈퇴를 결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브렉시트를 20세기 이후 가장 아둔한 선택이라고 평가를 하죠. 그런데 당시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 감정이 왜 그렇게 급속도로 확산됐겠습니까? 난민에 대한 혐오가 영국 국민들의 생존 본능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릿 대처 이후에 36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진행되면서 영국 민중들 삶이 박살이 났거든요. 중산층이 다 거덜이 났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 상태예요. 근데 누군가 와서 난민을 죽여라 라고 혐오 선동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내가 저걸 혐오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생존 본능이 작용한 겁니다. 미국 국민들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자는 트럼프 뽑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유 36년 동안 삶이 거덜이 났습니다. 이때 트럼프가 혐오를 자극합니다. 저 새끼들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이러면 사람들은 저걸 죽여야, 저걸 혐오해야 내가 살아남는다 라는 생존 본능이 꿈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할수록요. 그러니까 이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혐오 감정이 더 거세지는 겁니다. 더 살고 싶기 때문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히트를 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누구냐면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른바 극우 포퓰리즘이라는 거죠. 지금 서양 지성세계가 완전 멘탈 붕괴 상태입니다. 아니 우리 인류의 지성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 이 나치나 일본 천황 섬기는 놈들도 아니고 21세기 백주 대낮에 인종을 혐오하는 놈들이 소수가 아니라 버젓이 집권을 해? 이거 진짜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지성사회는 적어도 우리 인류의 지성이 그 정도는 넘어섰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36년 이후에 생존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지성사회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성사회는 먹고 살만했거든요. 예. 그런데 생존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의 그 혐오의 본능이 뭔지를 지성사회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민중들은 그 혐오를 완벽하게 자기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장착을 해버리죠.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꺼낸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과 혐오 조장 발언이 진짜 사악한 짓인데 매우 영리하고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거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저 발언은 30초 내에 다 반박이 됩니다. 그렇죠. 이미 숱한 곳에서 반박의 십자포화가 쏟아지고 있죠. 일단 외국인 노동자들 인권 문제 빼고도요. 이주노동자 임금을 낮게 책정하면 기업이 한국 노동자들을 쓰겠습니까? 이주 노동자들을 쓰겠습니까? 이주 노동자 쓰죠. 그렇죠. 당연히 한국 노동자들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황교안 대표 보고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발언으로 쫑코를 줍니다. 법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일단 임금차별을 하면 근로기준법부터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그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위반입니다. 예. 그거 황교안 씨 말대로 하면 국제적 개망신입니다. 개망신이에요. 그리고 황교안 씨가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서 우리나라에 기여했지만 외국인은 세금을 안 내서 기여한 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게 무슨 개 논리입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70년대 중동에서 일했던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중동에 아무 기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네요. 그 자유당의 김성태 의원이라고 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어요. 예. 황교안 대표님 김성태 의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왜 젊은 시절 사우디에 가서 아무 기여도 안 하고 왔냐고. 그러면 김성태 씨가 좋아라 하겠습니다.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들어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이성적 반론이 의외로 혐오라는 본능적 감정을 쉽게 못 이겨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내 식탁 위에 애벌레 스테이크가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거기다 대고 이 애벌레는 감염을 유발하지 않고요. 180도 고열로 충분히 익혀서 감염과 상관이 없는 데다가 맛도 좋고 가격도 싸고 단백질도 뛰어나요. 아무리 설득해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애벌레를 혐오합니다.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황교안이 마침내 혐오를 주장하는 극우 포퓰리즘과 손을 잡을까 봐요. 이번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이 그 서막일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도 그럴 것 같은 걱정이 또 드는 이유는 한국 보수 쟤들요. 5년 정권 뺏겨보면 다음 정권 되찾아가기 위해서 뭔 짓을 할지도 모르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극우 개신교 집단에서 뭐 청와대로 진격하자, 그렇죠. 보네퍼처럼 총 들겠다. 네. 이 말을 허언으로 들어요. 아니 왜 걔네들의 말을 허언으로 들을까요? 아닙니다. 걔네들은 진짜 악마하고도 손을 잡을 놈들이에요. 5년 뺏겨보면요.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혐오를 기반한 극우 포퓰리즘이 곳곳에서 집권을 하죠. 그럼 황교안이 그것과 손을 안 잡을 것이냐? 아유, 이거 진짜 장담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번 발언이 계산된 것이라면 저는 실로 영리하면서 사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짜로 벌어지면 한국 진보사회는 생각보다 훨씬 힘든 싸움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지성 좋아하면서 똥폼 잡는 유럽 주요 국가들이 극우 포퓰리즘에 속속 쓰러지는 거 보십시오. 저 혐오 본능은 진짜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다음 대선에서 괴물이나 악마하고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황교안 씨의 발언을 보면 어떨 때는 진짜 멍청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진짜 사악합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것과는 싸우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악한 것들과 싸우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일 먼저 제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죠.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하여튼 모든 차별과 혐오를 동원을 해서 혐오의 본능을 자극하면서 표를 얻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절대로 간단치 않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비이성적인 혐오를 부추기는 극우 포퓰리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싸워나가야 됩니다. 예. 이런 경각심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은 혐오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국민들도 그 뭐랄까요 모욕감을 느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치열하게 화를 내고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 쓰레기 같은 여론 선동으로 우리들을 갈라치게 하고 싸움을 붙이고 혐오를 조장한다. 우리가 여기 휘둘리니까 저놈이 저 카드를 들고 있는 거 아니냐. 저 카드를 들고 흔드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여기에 호응하는 순간 우리는 저 친구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지난주 목요일 전격적으로 단행된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20일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전격적으로 퇴진했죠. 그리고 그 자리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어받았습니다. 요 인사는 조금 놀랍더라고요. 일단 시기가 굉장히 전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정도 인사가 나오려면 최소한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감지되는 뭔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른바 하마평, 누가 그렇죠. 갈리고 누가 들어온다더라. 뭐 이런 소문 정도가 돌아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한테는 최소한 며칠 전에 통보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사자는 분명히 몇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임명받은 사람은 입을 꽉 닫는 게 일반적인데 떠나는 사람은 최소한 이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몇 명을 돌아서 정확히는 아니어도 최소한 곧 인사가 날지도 모른다 정도 분위기는 거의 감지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이 말은 인사 당사자들, 퇴진한 두 사람도 퇴진을 몰랐을 확률이 무지하게 높다는 겁니다. 김수현 실장이나 윤정원 수석 두 사람 다요. 실제로 두 사람 다 당일 아침에 비서관이나 직원들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전격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임기가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정원 수석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임명이 됐으니까 1년 정도를 채웠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크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홍장표 전임 수석도 1년 정도 하고 넘겼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김수현 실장입니다. 김수현 실장은 작년 12월에 임명이 됐거든요. 7개월 만에 임기가 끝난 겁니다. 현 정부의 창업공신으로 불리고 혹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불렸던 인물인데 게다가 지금까지 인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 임기를 이렇게 짧게 교체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으로 보였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김수현 수석은 7개월이니까 너무 짧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 인사는 윤종원 수석보다는 김수현 실장 퇴진이 훨씬 더 전격적이고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세 번째 전격적인 이유는 공정거래위원장 인사가 전혀 정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정거래위원장의 후임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있었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책실장이 되고 후임이 바로 등장을 하고 뭐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건데 아직도 공정거래위원장 후임자에 대해서는 지금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실제로 공정위도 전혀 김상조 위원장이 떠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정황을 놓고 보면 매우 전격적인 인사였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해석들이 있던데 요 해석들도 대부분 김수현 실장 퇴진 이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해석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김수현 실장이 큰 그림을 못 그려서 경질했다. 혹은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해서 경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그림론은 코미디죠. 그러니까 집권 3년차 두 번째 정책실장이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야구가 시작이 됐고 시즌 중반 반환점을 돌았는데 감독이 큰 그림 그리고 있으면 웃기잖아요.
큰 그림은 이미 시즌 전에 완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 큰 그림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완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집권 중반기에 바꾸려고 했다면 김주현 실장에게 새로운 설계도를 못 그렸다 뭐 이런 질타가 가능한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철학을 바꿀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정책실장이 큰 그림을 못 그렸다는 건 그냥 갖다 붙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성과를 못 냈다.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네. 김주현 실장 같은 경우는 성과를 말하기에 재임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무슨 정책실장의 신도 아니고 7개월 만에 무슨 수로 성과를 내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모를 리도 없고요. 그 불화설도 있더라고요. 김주현 실장이 뭔가를 잘못해서 대통령 눈밖에 났다는 건데 네. 이건 거의 확률이 없을 겁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김주현 실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에 매우 뛰어난 식견을 가진 분이기도 하죠. 그러면 눈밖에 난 사람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돌릴 리는 없죠. 김현미 장관은 어쨌든 시작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을 어쨌든 빼줘야 되니까요. 예. 김주현 실장이 후임 장관으로 임명되는 순간에 아마 불화설은 쏙 들어갈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인사가 뭘 뜻하는지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인사의 초점은 김주현 실장의 퇴진인데요. 지금부터는 완전히 깜깜이 영역이어서 좀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네. 저도 여러 경로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들은 이야기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한마디조차 쿠션을 한 2바퀴 정도 돌아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성이 별로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유일하게 건진 한마디가 저한테는 제법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김주현 실장이 그립이 좀 약하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립이요? 예, 그러니까 그립이라는 말은 관가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오래된 은어하고 속어인데 그립이 영어로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일반인들이 쓸 때는 손에 착 잡힌다, 감긴다 이런 뜻이죠. 예전에 윤창중이가 예전에 그 윤창중 사건 났을 때 들어본 단어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손에 착 잡히면 그립감이 좋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골프 칠 때 골프채가 손에 착착 감기는 걸 그립감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관가에서 쓰는 그립 혹은 그립감이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꽉 휘어잡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관은 그립이 세다 이렇게 말하면 직원들을 확 휘어잡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번 장관은 그립이 좀 약해, 그립감이 좀 약해 이러면 좀 온화한 사람이 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또 그런 그 공직자가 오면은 관료들이 무시하지 않나요? 많이 무시하죠. 그러니까 그립감이 약하다는 건 관료들이 행복해하는 표현이에요. 네. 그런데 김주현 실장이 의외로 공직사회에서 그립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인사에 대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김주현 실장의 퇴진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기재부 공무원들이 말을 더럽게 안 들어 쳐먹었다는 거죠. 반면에 김상조 신임실장은 공정위에서 이 그립감 분야에서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지금 뭘 좀 해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은 더럽게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정책실장이 그립감이 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수석으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된 것도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현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 홍장표 수석이었는데 그 홍장표 선생은 한국 경제계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이론 1인자로 꼽힐 정도로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런데 힘을 발휘를 못했다는 평가가 많죠. 그것도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한 그립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장표 수석이 뭘 지시를 하면 학자가 뭘 안다고 나대냐 이런 말이 기재부 주위에서 나돌고 그래서 홍 수석이 시간을 두고 풀겠다고 좀 잠잠히 있으면 야 경제수석이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네 뭐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홍장표 선생은 정말 학자 스타일인데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관가에 홍장표 수석 이야기를 물어보면 대본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사람은 일을 안 했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꼼꼼한 학자가 불성실할 리는 없는 건데 일을 안 했어라는 평가는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수뇌부 입장에서는 경제수석이 그걸 뚫고 좀 그립감 있게 공무원들을 잡고 좀 밀고 나가기를 바랐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홍장표 선생이 또 그런 그립감 있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홍장표 수석 후임으로 임명된 윤종환 수석은 재경행시 출신 공무원이었습니다. 기재부 공무원들이 교수 말은 안 들어도 선배 말은 듣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립감 있는 김상조 위원장의 파트너로 또 한 번 재경행시 출신의 이호승 수석을 선택한 것도 이제 청와대 임기가 3년이 안 남았으니 공무원들이랑 싸울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제 정부의 국정 철학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그립감이 있는 두 수석의 포진으로 보인다는 해석입니다. 요 해석은 당연히 제가 어디서 한마디 주워 듣고 하는 해석이니까요. 들릴 수 있으니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좀 슬픈 이야기죠. 제가 과거에 재경행시 출신들로 기재부를 꽉 잡고 있는 모피아들이 얼마나 강력한 무리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 여기 진짜 휘어잡기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나를 시키면 내가 그립감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공무원들 다루는 데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큰 소리 치는 분들 제가 여러 분 봤습니다. 근데 정작 부딪혀보면 헛소리가 나오실 겁니다. 제 경험상 10이면 9은 자빠져서 나옵니다. 특히 모피아라고 불리는 기재부 공무원은 다른 부처에 비해서 10배, 100배 정도 힘듭니다. 그만큼 재경행시들의 결속력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보통 이제 행정고시라는 걸 합격을 하면 5급 사무관이 됩니다. 근데 공무원 사회에서 5급이면 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그리고 보통 4월쯤에 전년도 행시 합격자들이 수습을 거치고 일선에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기술직을 빼면 행정직 행시 출신의 새 5급들이 약 한 250명 전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혹은 3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행시 합격자들이 공직사회에 첫 발을 딛는 거죠. 참고로 행정고시는 말 그대로 행정부에서 일하는 5급을 뽑는 겁니다. 법원은 따로 뽑아요. 법원은 법관이 아닌 법원에서 일하는 5급 공무원을 법원행정고등고시라는 걸 통해서 뽑습니다. 국회도 5급을 따로 뽑습니다. 입법고등고시라고 하죠. 그리고 행정부가 뽑는 행정고시 안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일반행정, 법무행정, 제가 말씀드린 재경, 국제통상, 교육행정, 인사행정, 사회복지 등등등입니다. 뽑는 숫자를 보면 일반행정 숫자가 제일 많아요. 합격자가 한 120명 언저리 나옵니다. 네. 재경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80명쯤 됩니다. 그런데 행정고시의 꽃을 일반행정이라고 부르지 않고 재경을 행정고시의 꽃으로 부릅니다. 그만큼 재경에 야심가들 실력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서울대 출신 재경행시 합격자들은 결혼정보회사에서 사람 등급을 매기는 또라이 짓을 하는데 이 등급에서 서울의대 출신 의사, 서울법대 출신 검사들과 함께 2등급 신랑감에 포진될 정도로 높은 대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80명 뽑는 재경행시에서 절반 정도가 서울대 출신입니다. 이것도 그나마 줄어든 거예요. 과거에는 서울대가 60%, 7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성적이 매겨져요. 그러면 80명 재경행시 합격자들 중에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은 90% 이상 기재부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재경행시 수석은 무조건 기재부를 가고요. 상위 30%도 대부분 기재부를 선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에서 공부 좀 잘한다고 자뻑에 물든 인간들 중에 제일 많이 자뻑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서울대예요. 근데 그 중에서 공부 꽤나 한다는 자뻑 어부더 자뻑들이 골라서 가는 곳이 행정고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뻑 어부더 자뻑으로 제일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치는 게 재경행시입니다. 그런데 그 재경행시 합격자 중에
자뻑, 어부도 자뻑, 어부도 자뻑, 어부도 자뻑. 제일 성적이 좋은 자들이 지원하는 곳이 기재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상상이 충분히 가지 않습니까? 예. 기재부 재경행시 출신들은 한마디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뻑의 화신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자뻑의 달인들은 사법고시하고 재경행시 2곳 남아있을 정도로 가장 정점에선 자뻑의 지존 같은 애들이죠. 서울대 재경행시 출신들이요. 네. 그런데 얘들이 단단하게 수십 기수가 모여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데 외부에서 누가 낙하산으로 장관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복종하는 사람은 자기와 똑같은 과정을 거쳤던 자뻑의 수장들, 재경행시 상위권 합격자 선배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지간한 그립감으로는 제압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국토부나 복지부, 산자부 이런 곳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여기도 재경행시 출신들이 있는데 재경 출신들이 주류가 아닙니다. 여기는 일반행시 출신들이 훨씬 더 많고 재경이 상당히 소수예요. 그래서 재경들이 기재부처럼 단단하게 결속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김수현 수석이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면 저는 매우 괜찮은 선택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거기는 장관의 그립감이 무지하게 강할 필요가 없는 곳이거든요. 의외로 잘 통제가 됩니다. 게다가 김수현 수석이 워낙 부동산 쪽에 실력이 뛰어나니까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다른 부처들도 뭐 부처에 따라서 시간은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장관이 지혜롭게 방법을 찾아나가면 얼추 제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들은 교수나 정치인들을 장관으로 등용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기재부는 제가 보기에 정부 모든 부처 중에 제일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왜 촛불정부가 경제사령탑인 기재부 장관을 외부에서 좀 과감하게 수요를 못하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예. 제 답은 지금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예, 외부 인사로 통제할 수 있는 무리들이 아닙니다가 제 답이에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얼마나 맞는 이야기일지는 뭐 저도 확신이 잘 안 섭니다만 어쨌든 제 짐작에 그립감이 인사의 원인이었다면 여전히 기재부 공무원들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많은 저항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신재민 같은 사람이 나가서 제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다니면서 정부 뒤통수 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임기 중후반에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는 청와대의 소망이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 카드에 녹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번 인사에 대한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공직사회를 확실히 다잡지 못하면은 네. 아무것도 못하는군요. 예. 특히 기재부는요. 예. 근데 지금 경제가 이슈가 되니까 예. 청와대로서는 여러 설계 도면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쯤 가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와, 경제 문제 2년 반 동안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게 잘 안 되죠. 국회는 발목 잡고 기재부에서는 원했던 자료가 안 올라오고 이러다 보면 이제는 조금 속도감을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좀 공감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공직사회를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인물 김상조 위원장을 정책실장으로 세우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그런 설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 김수현 전 정책실장하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게 임기 뭐 4년 차 같다. 이런 말을 했던 것도 예. 그렇죠. 그런 맥락인 거죠. 그래요.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재부 출신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건지 말 듣게 하려면. 근데 이게 저한테 이제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있으면 청와대가 그걸 안 써봤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과제라는 겁니다. 예. 만만치 않은 과제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네.
그리고 만리장성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이 정부 안에서 뭐 이렇게 공직사회를 어떻게 다잡을 수 있을지 이와 관련해서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정부에서는 공직사회를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장악한다는 표현이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확실하게 장악을 해야 됩니다. 네, 문민적 통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문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다음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유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어쨌든 무조건 민주정부가 좀 오래 지속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분명히 필요해요. 걔네들은 장악해요. 저쪽 동네는 장악을 하는데 아주 불이한 방식의 그건 결탁이죠. 뭐. 그렇죠. 네. 네, 야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이한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모처럼 금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리. 예. 엊그제였던 25일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계속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릴 것처럼 그동안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텐데 가계부채가 폭증한 이 상황에서 낭패를 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하한다는 얘기가 또 들려가지고 네, 그 이야기도 이제 겹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이야기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금리에 대해서 간단히 예습을 하고 기사를 보겠습니다. 아유, 그래야죠. 당연히. 예. 일단 금리 어쩌고 나오면 듣기가 싫으시죠. 네.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듣기 힘들어하시는 대목이 금리나 환율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금리와 경기는 반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내리면은 경기가 살고 금리가 오르면 경기가 죽고. 네. 이러면 이제 별로 안 어려워집니다. 이유도 무지하게 간단합니다. 금리라는 게 은행이 주는 이자인데요. 이자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당연히 저축을 더 하죠. 네. 그래서 시중에 돌아야 되는 돈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아하. 돈이 돌아야 경제가 좋아지는데 다 저축만 하고 앉아 있으니 경제가 나빠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자를 내리면 사람들이 당연히 저축을 덜 하겠죠. 이러면 은행에 잠긴 돈이 시중에 풀려서 경기가 좋아집니다. 요걸 대출의 관점에 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자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대출을 줄이겠죠.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덜 빌립니다. 이 말은 시중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높아지면 또 한 번 경제가 나빠집니다. 반면에 이자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대출을 더 받겠죠. 와, 이자가 싸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수중에 돈이 많아지고 흥청망청 쓸 돈이 늘어나니까 경기가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러면 금리를 계속 내리는 게 좋겠네?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작용, 금리를 내리면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불려서 물가가 오른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둘째 부작용, 금리를 내리면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요. 네. 그런데 그걸 못 갚으면 경제가 박살이 납니다. 역사적으로도 모든 경제 위기는 빚을 못 갚으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질도 한 줄 요약하면 빚을 못 갚아서 생긴 겁니다. 미국이 장기 호황에 젖어서 경제 살리겠다고 금리를 너무 내린 겁니다. 이제 미국 국민들은 이자 싼 거 빌려 쓰는 거에 맛이 들려서 돈 빌려서 집도 사고 뭐 흥청망청 한 20년 동안 잘 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빚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이걸 못 갚을 때가 돼버리니 쾅 하고 터져버리죠.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금리 인하를 중앙은행이 정부에 주는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잘 안 내려주려고 하거든요. 예. 금리는 한국은행 같은 각 나라 중앙은행이 결정을 하는데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구걸을 하는 거죠. 중앙은행한테 제발 좀 금리 좀 내려주세요 이런 거고 예. 그래야 경제가 좋아지니까요. 중앙은행은 표정 싹 바꾸면서 안 되고요. 지금 물가도 봐야 되고요. 고려해야 될 게 많아서
금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원래는요. 그러다가 중앙은행이 어느 날 그래요. 지금은 금리를 좀 내려야 할 때네요. 하고 금리를 내려주면 정부는 산타크로스한테 선물 받은 기분인 거죠.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한은이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면 정부에서는 와 이번에 한은이 크게 한턱 쐈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자 그러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출입기자 5차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가 한국 경제가 어려운 걸 왜 모르고 있겠나 이런 발언을 합니다. 예. 그런데 한은 총재가 공식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을 한 건 금리를 내리겠다는 신호인 겁니다. 대부분 중앙은행 총재들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슬슬 밑밥을 깔아둡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내리거나 올리면 경제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주열 총재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라는 언급을 이번 달 들어서 3번째 하는 건데 예. 이 말은 한은이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드리지만 금리를 내리면 경제는 좋아집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입장에선 금리를 내리기 전에 반드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물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물가 인상률이 너무 낮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도 안 넘길 것 같아요. 네, 보통 1년에 2% 정도 오르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대로 가면 0.6, 0.7 이 정도에서 머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은이 지금 금리를 내릴 조건이 하나가 충족이 된 거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있는데 물가가 너무 안 오르는 중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점이 가계부채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자 싸졌다 하고 너도나도 돈을 더 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쾅 하고 터지면 속된 말로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00조 원 수준인데 너무 많아요. 시한폭탄을 심장에 달고 달리기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빚내서 집 사라 이 난장을 부린 여파가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행이 못 내리는 겁니다. 이 가계부채 때문에요. 이주열 총재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런 걱정을 여전히 하더라고요. 이 총재의 정확한 발언은 지금의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한다면 금리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 안정을 위한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이 발언은 정부한테 하는 경고 같은 겁니다. 정부 니들은 우리가 금리 내려서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원하지. 그런데 걸림돌이 있다. 가계부채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니까 정부 니들이 가계부채 줄이느라고 노력을 참 많이 하더라. 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특별히 금리 내려줄게. 한번 쏜다. 대신 앞으로도 가계부채 관리 정말 지금처럼 잘해야 된다. 금리 내렸다고 가계부채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나중에 우리는 다시 금리 올릴 수밖에 없어. 뭐 이런 경고를 지금 정부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하느니 금리 인하라는 선물을 정부한테 준다면 이 선물은 2년여 동안 정부가 벌였던 뼈를 깎는 노력의 대가로 봐야 됩니다.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는 거 뻔히 보이는데도 정부는 2년 동안 일관되게 대출을 줘여왔던 겁니다. 맞습니다. 예.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를 해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2년을 노력을 하느니 그래 니들 애쓴다. 그 정도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네. 그러면 너희들 믿고 금리 인하 선물 던져줄게. 이런 결정으로 지금 이어진 겁니다. 네. 여담이지만 작년 11월에 자유한국당 애들이 이낙연 총리가 한국은행에게 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이런 난장을 부린 적이 있어요. 진짜 어이없는 거죠. 세상에 어떤 총리가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면 했지 올리라고 압박을 하냐고요. 금리를 올리면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는데 총리가 이런 자살택을 차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이라고 하죠. 여기에 거의 쌍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안 내려준다고요. 최근에도 트위터 올렸던데 금리 인하가 절실히 필요한 지금 이 시기에 걔들이 고집센 아이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 제기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트럼프 트위터를 보면 스터본 차일드, 고집센 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주열 총재 보고 고집센 아이, 고집센 애송이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지난달에는 트럼프가 내가 연준 의장 얘를 해고할 권한이 있어 이런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진짜 막 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금리 안 내려줘? 나 하는 총재 해고할 권한이 있어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처럼 하는 걸 압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실제로 제롬 파웰 미국 연준 의장은 대놓고 나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어 라고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작년에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금리에 대해서 한 발언은 압박이 전혀 아니죠. 그렇죠. 부탁이죠, 부탁. 부탁도 금리를 내려라도 아니고 올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방면으로도 압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지표만 봐도 금리를 내려야 할 때였거든요. 세 번째 고려할 점은 미국 금리입니다. 아까 김영민 PD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요. 예. 지금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 미국이 2.25에서 2.5 사이인데요. 이러면 국제자금이 돈을 맡길 때 한국을 선택하겠습니까? 미국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자 더 주는 미국을 선택하죠. 국가 안정성도 미국이 훨씬 높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금리를 내리는 게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 금리가 높은데 우리만 덜컥 내리면 국제자금이 미국으로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트럼프가 금리 내리라고 아무리 압박해도 끄떡도 안 했거든요. 약간 양쪽이 자존심 싸움 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연준 분위기가 슬슬 다음 달쯤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중앙은행도 트럼프 정부에 한번 쏠까? 선물을 줄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치는 않은데 전문가들 예상은 한 70% 정도 미국 연준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가 좀 편해지죠. 예, 우리만 내려서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건 부담스러운데 미국이 내려주면 그 부담은 덜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만약 미국이 먼저 다음 달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7월 중에 아니면 한 달 정도 더 기다려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브리핑에서 제발 정부가 돈을 좀 더 써라. 지금은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더 써서 경기를 부양해야 할 때다라는 주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네. 제가 몇 달 동안 한은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더 풀려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건 아마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예. 이 두 가지 안은 다 시중에 돈을 어떻게든 더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은이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정부가 빚을 더 내서라도 돈을 쓰는 쪽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의견을 물으시면 100배 정도 정부가 돈을 더 쓰는 안을 바람직하다고 봐요. 네. 물론 이번에 만약에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그걸 뭐 안 좋은 일이라고까지는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요. 경제 지표가 좋아질 겁니다. 거기에 너무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은이 금리를 내려서 돈을 푸는 것과 정부가 돈을 더 써서 돈을 푸는 건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인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한은이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면 돈이 시중에 무작위로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혜택이 완배한테만 오고 이재용한테는 안 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금리를 내리면 이재용도 혜택을 입고 완배도 혜택을 입는데 보통 이 경우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입어요.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금리 인하의 혜택은 온 국민에게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정부가 돈을 쓰는 건 타겟을 정확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비 여력이 없는 빈곤층에게 집중적으로 돈을 푼다거나 개발이 더딘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돈을 푼다거나 복지를 위해서 돈을 써서 저소득층에게 소득 여력을 늘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부는 돈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은의 금리 인하는 돈이 더 풀리기는 하는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습니다. 반면에 정부가 돈을 더 쓰는 건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 있습니다. 결국 부자한테 세금 걷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 더 주는 형식이니까요. 결국 돈을 더 푼다는 건 어떤 방식이건 약간의 부작용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작용을 각오해야 된다면 저는 금리 인하보다는 정부 지출을 늘리는 쪽을 훨씬 선호합니다. 이 방법이 소득 불균형까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정부가 지금 지출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빨리 추경부터 통과해야 되고요. 네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폭발적으로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금리 인하보다 더 중요한 건 정부 지출을 늘리는 문제라는 생각을 함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좀 특이한 개념을 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의 주제가 될 뉴스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네. 오늘 뉴스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에 관한 겁니다. 중국의 6월은 참 복잡하죠. 우선 올해 6월은 천안문 사건 30주년이 있는 달이고요. 네. 1989년 6월 4일에 시위대를 탱크로 진짜 밀어붙이는 실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30주년이 됐죠. 최근에는 홍콩 시위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시위인데요. 6월 16일에는 홍콩 시민 200만 명이 상복을 입고 시위를 벌였는데 일명 검은 대행진이라고 불렸습니다. 홍콩 인구가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모인 시위는 그야말로 전 홍콩 민중들이 다 참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시위였습니다. 예, 예. 이 시위는 지금도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G20 회담이 열릴 텐데 이를 계기로 시위가 더 불이 붙을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중국이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들을 줄줄이 폐쇄하고 나섰다는 게 뉴스의 요지입니다. 24일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보면 중국이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면서 홍콩과 중국 이 국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터넷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위키피디아가 중국 대륙에서는 차단이 됐고요. 한국 포털인 다음과 네이버도 차단됐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워싱턴 포스트, NBC, 가디언 같은 곳은 접속이 됐는데 이번에 이것도 차단이 됐습니다. 이미 중국은 이전부터 이런 인터넷 통제를 굉장히 강하게 적용했었죠. 근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웃기는 짓들입니다, 진짜로요. 예. 예. 구글은 2010년부터 이미 사용이 안 됐고요. 유튜브도 구글과 같은 회사 서비스니까 당연히 사용이 안 됐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도 사용이 불가능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그나마 개방했던 나머지 사이트까지 이번에 싹 막아버려서 중국 인터넷은 마치 외부 접속을 금지시킨 사내 통신망 인트라넷 같다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중국의 이런 강력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외국에서는 만리장성에 빗대서 만리 방화벽, 그레이트 월이 아니라 그레이트 파이어워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신들이 빗발치는 질문을 중국 정부에 퍼부었는데 중국 정부의 공식 대답은 중국은 항상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인터넷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대답이었대요. 관리. 네. 관리란 말이 참 이게 아주 무섭게 다가오는 때가 그렇죠.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하여튼 제가 평소에 중국을 왼쪽 깡패, 미국을 오른쪽 깡패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 그야말로 왼쪽 깡패의 진수입니다. 이 정도면 박정희하고 붙어도 삐까뜰 수 있을 정도의 폭압적인 사회정책이죠. 네. 그런데 이게 오랜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언론 통제가 얼마나 그 나라 민중들의 사상과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는지
세계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그 교훈을 정말 뼈저리게 배워야 됩니다. 네. 근데 중국은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못 배운 겁니다. 자칭 미국과 세계 최강대국을 겨룬다는 나라 수준이 아직도 저 정도이니 뭐 한숨이 나오는 지경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좀 특이한 개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유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 시장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우파 자유주의자들은 이 자유시장에 대해서 무한한 예찬을 펼치죠. 모든 것을 자유시장에 맡겨두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품을 시장에서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자유시장 옹호론자들은 굳이 애써서 쫓아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시장에 맡기면 사람들이 알아서 불량식품을 안 쓸 테니까요. 바가지 씌우는 가게를 어떻게 몰아낼까요? 이것도 그냥 시장에 맡기면 사람들이 바가지 씌우는 가게는 안 갈 테니까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불량품은 시장에 퇴출된다는 게 자유시장 옹호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은 저를 보고 이완배세는 자유시장 체제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이다라고 보실 텐데요. 네네. 뭐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자유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제가 시장의 기능 자체를 완벽히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수요와 공급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게 절대지존의 신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보완하고 시장에 그릇된 점이 있으면 고치자. 이게 제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에 형성된 수많은 자유시장 중에서 유일하게 강력하게 지지하는 자유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시장. 네.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을 살펴보기 위해서 과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올리버 웬들 홈스라는 이름의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법사상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1919년에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죠. 이때 미국은 러시아의 병력을 파견해서 반혁명군과 함께 사회주의 혁명을 막는 공동전선을 펼칩니다. 그런데 미국에 러시아 이민자 출신의 무정부주의자 제이콥 에이브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정부주의자답게 미국의 러시아 군사 개입을 극렬히 비난했던 인쇄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당시 미국은 뭐 당연히 극렬 반공주의 국가였으니까요. 에이브럼스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간첩 및 내란 행위로 기소를 합니다. 에이브럼스는 반대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데 대법원에서도 유죄 선고가 나요. 그런데 그때 대법관 중에 딱 한 명이 소수 의견 에이브럼스를 풀어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 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법사상가로 꼽히는 올리버 웬들 홈스입니다. 또 홈스는 당시 판결 소수 의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상의 자유라는 게 우리가 좋아하는 사상에게만 자유를 주면 그게 무슨 사상의 자유냐. 우리가 싫어하는 사상에 대해서도 자유를 줘야 그게 진정한 사상의 자유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이 소수 의견에서 그 유명한 사상의 자유시장 Free Trade in Ideas라는 말을 처음으로 꺼내듭니다. 홈스의 소수 의견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진리는 사상의 자유시장 속에서 더 훌륭히 달성된다. 어떤 사상이 진실인지 아닌지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그 의견이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상이 있어요. 자, 그 사상이 진리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죠? 그 사상을 대중들이 진리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로 판가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상을 자유롭게 대중들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이러면 수많은 사상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시장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사상의 자유시장이라 함은 사상이 사고 팔리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상을 끊임없이 고르려고 하겠죠.
이 시장에서도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형성됩니다. 자유시장에서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릴까요? 당연히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상품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어떤 상품이 퇴출되겠습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사상이 퇴출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시장 만능론은 이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완벽한 시스템을 사상이라는 영역에서도 적응을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웬들의 주장은요. 예. 불온한 사상, 그렇게 제약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자유시장에 던져놓자는 겁니다. 그 사상이 진정 불량품이라면 사람들이 안 고를 겁니다. 자연히 시장에서 퇴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웬들 홈스 대법관이 사상의 자유시장을 판결해서 언급한 이유는 사회주의 혁명을 지지하는 저 무정부주의자들의 발언, 저거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고 시장의 판단에 맡기자라는 주장입니다. 저게 진짜로 개떡 같은 이론이라면 아무도 안 받아들일 거고 시장에서 결국 퇴출될 테니까요. 그래서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올리버 웬들 홈스의 이 위대한 소수 의견을 다 공부를 하고 기억을 합니다. 특이하게도요,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1992년 3월 31일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때면 노태우 집권 마지막 때죠. 군부 독재가 살아있던 서슬시퍼런 시기였는데 판결 소송은 국가보안법 이적 표현물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습니다. 이때 이적 표현물, 그러니까 적을 이롭게 한다는 혐의로 기소된 책들이 임금의 기초 이론, 미국 누구를 위한 미국인가, 새벽 6호 요 3권이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책은 안 봐서 모르겠고 새벽 6호 이걸 이적 표현물 위반이다. 이건 진짜 코미디인 겁니다. 왜냐하면 새벽이라는 잡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존재했던 정기 개간지였다고요. 내일신문을 만드시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YTN 사장도 하셨던 장명국 선생이 이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잡지가 3개월마다 꼬박꼬박 출간됐어요. 무슨 정기 간행물이 어떻게 이적 표현물이란 말입니까? 저도 이때 시간 나면 이 책 읽고 지냈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잡지 소유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 걸렸고 2심에서 유죄를 받아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법원 판결도 역시 유죄였어요. 그런데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중에 3명이 소수 의견을 냅니다. 조금 길지만 역사적인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의 국가 기본 질서의 기초인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와 평등이고 자유와 평등은 집단보다도 개인에게서 더 높은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집단 또는 반대자의 의사와 상반되는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 요건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경쟁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사회에서만 건전하고 실질적으로 보존될 수 있다. 한 시대 또는 한 사회에서의 기존의 진리와 가치는 사상의 자유 경쟁과 도전을 거쳐 새로운 진리와 가치로 발전 또는 창조되어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역사의 발전 과정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새로운 진리와 가치의 발전과 창조는 때로는 기존의 진리와 가치를 부정하고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존의 사상, 이념에 반한다 하여 무조건 배척하거나 억제할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유해한 사상과 이념이라고 할지라도 가급적 자유 경쟁의 시장에서 비판되고 도태되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건전한 국가와 사회체제의 기초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멋진 소수 의견이죠. 네. 이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은 장단컨대 올리버 웬들 홈스가 남긴 사상의 자유시장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상이라도 일단 사상의 자유경쟁 시장에 던져놓고 떠들도록 한 뒤에 자유경쟁을 통해서 도태되건 선택되건 국민들 손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재성 대법관, 배만훈 대법관, 그리고 이회창 대법관입니다. 이회창 대법관? 네, 놀랍죠. 그래요. 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예. 보수파들도요.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정상적으로 사고하면 상식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올리버 웬들 홈스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사상가로 꼽히지만 이 사람도 진보파가 아니에요. 따지면 보수파에 가까운 판사입니다. 이 위대한 소수 의견에 가담한 이회창 씨도 마찬가지죠. 여긴 뭐 나중에 완전히 꼴통 보수파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공부한 법리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이 됐을 때 사상이 불온하다고 법으로 제약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거, 이건 진짜 뻘짓이라고 이회창 씨도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회창 씨도 상식에 의해서 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유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놔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사실을 이회창도 보수파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느끼면은 저런 비응신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렇죠. 그거를 구속을 하고 막 못 살게 굴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이회창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회창 씨는 판사를 그만두고 정치를 시작한 다음에 가스통하고 붙어서 빨갱이 타령을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사상이 어긋난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다, 뭐 이런 미친 소리를 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보수에 있었을 때는, 공부한 대로 판결했을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정치를 하고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냥 또라이 오브 더 상또라이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보수군 진보군 다 떠나서요,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왼쪽 깡패 중국이 사이트 차단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뭐 저런 미개한 국가가 세계 최강 강대국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도 돌아봐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국가보안법을 보유한 딱 하나의 나라라고요. 이런 후진적인 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지금 중국 저러는 걸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홈스 대법관은 그 소수 의견 판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혐오하고 심지어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고 믿어지는 그 의견조차도 표현을 막는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히 경계해야 한다라고요.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사회주의 빨갱이 논쟁이 한참일 때 돌아가신 고 노회찬 의원이 남긴 명언입니다. 숲이 우거지려면 토양에 여러 영양소가 필요하듯 사회주의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결국 우리 사회가 야만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중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야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디 이 야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다짐과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하루빨리 국가보안법 같은 말도 안 되는 법이 폐지되고 충분한 사상이 얼마든지 표현되는 자유를 얻은 다음 그 사상끼리 경합하고 국민들로부터 선택하도록 만드는 사상의 자유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중국의 인터넷 통제와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개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제 얘기를 제 생각을 그대로 이한배 기자님이 아주 훌륭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네. 이석기 전 의원 같은 사람들 네.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민이 심판을 해서 배지를 떼면 됩니다. 그걸 왜 국가 권력이 없애요? 그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건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상이 옳고 그름을, 만약에 이석기 의원의 사상이 정말 형편없는 사상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사상을 떠돌도록 놔두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안 들면 당연히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퇴출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말을 했다고 사람을 잡아가두니 이게 인권의 문제가 돼버리고 사상을 정정당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장이 훼손돼 버리죠. 사람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잡아가둔다는 건 실로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유시장에 맡기고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국민들을 그 정도로 못 믿으면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기억의 책을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무슨 자서전이냐면서 손을 내저으시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좋다고 간신히 설득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막상 나오니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시고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다들 좋아해요. 이렇게 남겨놓지 않으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린데 나중에 보여줘도 되고. 기억의 책, 민중의 소리가 함께 만듭니다. 1877-1419, 1877-1419.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